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우리 너무 다운되지 말아요. 우리 너무 위축되지 말아요. 힘들 때일수록 어깨를 쫙 펴고 긍정적으로 힘을 내보시죠. 전 세계를 흥겹게 하고 있다는 이 노래처럼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최신 유행가도 놓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아무개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my everyday Keep it up 한 것도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춤추기 전까지는 절대 음악을 끊지 않을 기세여서 어쩔 수 없이 신용이라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지코의 아무 노래. 이 아무 노래에 맞춰서 전 세계인들이 춤을 그렇게 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첫 가사가. 다운되는 일들이 요새 뭐 코로나19 뭐 이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데 다운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경제가 또 살 길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또 혜택을 받는 주식도 분명히 있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길을 한번 찾아서 떠나볼 텐데요.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는 건데 이 회계사님 증권가의 3대 강사로 유명하신 분이고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너무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꼭 한번 더 나와달라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사경인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경입니다. 예.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런 책을 지금 쓰시고 네. 그 전부터 증권업계에서 좀 유명하셨습니까? 아니면 책을 쓰시고 난 다음에 유명하시게 된 거예요? 그 전부터 유명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스로 그 전부터 유명했다라고 말하기가 참 힘든데 이게 그 뭐 증권계의 3대 강사다 이런 별칭까지 얻으셨다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 그건 뭐 제가 네.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제가 강의를 갔더니 예. 강의장에서 그 이제 강의를 주관을 한 그 인재개발부 그 부장님께서 처음에 이제 강사를 소개할 때 증권사에서? 네, 증권사에서 저를 소개를 할 때 거기 이제 수강하시는 그 증권사 직원분들한테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예, 증권사 직원들 대상으로 좀 강의를 한 지가 10년 정도 좀 됐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개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시는 분이 이제 증권가에서 3대 강사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예전에 보면 뭐 3대 짬뽕이라고 그러는데 한 집만 있고 나머지 두 집은 어딘지 모르고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나머지 두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두 분이 어떤 분이냐고 예. 여쭤봤더니 실제 이제 거기 증권가에서 되게 좀 유명하십니다. 최일 대표님이라고 또 계시고요. 예. 그 CFA 출신이시고 전반적인 거시 지표나 여러 가지 것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최일 대표님이랑 또 채권 투자 쪽에서 한국 채권 투자 이거 김영호 대표님 저랑 이렇게 감히 이렇게 묶어서 세 병을 3대 강사 플러스가 이제 저 대표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회계사이신데 우리나라의 회계사가 굉장히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직종으로도 유명하고 예.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고 사실 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도 예전에 이제 제가 속해 있던 회계법인 그 회계법인에 이제 누가 와서 여쭤보세요. 예. 나도 그 회사 아는 회계사인데 혹시 모르냐고. 그럼 제가 그냥 모른다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저희 네. 회사에만 회계사가 몇천 그때 명이죠? 2,000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00명이면 어딘 줄 대충 알겠다. 예, 거기입니다. 예, 거기네. 예.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대형 회계법인에 친구가 있는데 예. 기억도 안 나는데 한 10몇 년 전일 거예요. 예. 우연히 만났어요. 다른 친구랑. 다른 친구는 공학 박사인데 예. 이 친구도 공대를 나왔는데 회계사가 된 친구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정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회계사가 무슨 정보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각종 기업들의 회계 업무를 하다 보면 예. 재무제표 그다음에 감사의견서를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가 들어오기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들어오는데 예.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에 활용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예, 내부 정보고 그 고객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 이건 소위 말하는 이제 불법이고요. 불법이죠. 예. 근데 그 십몇 년 전 술자리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는 소위 말하는 그쪽에 대해서 윤리의식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랬었던 그런 것 것들이 같습니다. 좀 있었고 예. 그때는 우리나라 뭐 주식 투자 시장 자체도 좀 성숙하지 못했고 그때는 뭐 그러니까 뭐 회계법인 뭐 증권사도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 뭐 차이니스 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파이어월 같은 거, 방화벽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제 부서 간에 이렇게 정보가 교류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예. 규정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막 엄격히 지켜지지 않던 시절이 좀 있었죠, 과거에는. 일종의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시장 윤리를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친구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냐고 하면 못 봤죠. 아니에요. 맞죠.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 시장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뭐 좀 어려운 얘기로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형이면 예.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잘 활용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약형이고 예. 강형은 예. 야 어떤 정보가 있더라도 개인이 예. 일반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시장은 완전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이미 다 반영돼 있어서 예. 뭘 듣더라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게 강형이고 그렇죠. 가운데 이제 중강형이 있어요. 중강형. 예. 중강형은 뭐냐면 이미 알려진 정보는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안 되고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예.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 중강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남들 모르는 정보를 알면 회계나 재무제표는 이미 공시된 재무제표는 다 알려진 정보라서 이거 가지고 돈을 못 벌고 예. 남들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예. 아직 발표되기 전의 정보를 내가 미리 알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막 정보 내부 정보 없나 좋은 정보 없나 이걸 찾고 다니거든요. 예. 근데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세요. 그렇죠. 역으로. 예, 그걸 이용하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 회사 주가 오르는 거 좋아하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안 좋아합니까? 자기 회사 주가가 오르는 걸 사장이 왜 좋아할까요? 아니 나중에 혹시 음. 돈이 필요해서 유상증자라도 할 수 있고 돈을 더 땡겨올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좋은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예. 하시냐면 제가 보니까 자기 부도 늘어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아 그래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보시고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야 좋죠. 네. 오르면 뭐 할 거니까? 팔 거니까. 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는데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올라가면 예. 그걸 팔겠냐는 거예요. 안 팔지.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가 증자할 일이 있을까요? 당분간. 없죠.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받아놨을 리도 없을 거고. 없죠. 예.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서 좋을 일이 사실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주가가 올라가지고 나쁜 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 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 상황이면 주가 오르면 세금만 더 나오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회사 사주, 회사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주식을 팔지 않을 거라면 알짜 기업인 경우는 그렇겠습니다. 예. 굳이 주가를 끌어올릴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음. 근데 왜 밖에 호재를 내부 네. 정보를 그러니까 호재라는 건 우리가 길 가다가 알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 남동공단께 지나가다가 네. 야, 저 회사 창문 너머에 안에 호재가 있네? 야, 저거 봐라. 이게 밖에서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가 없죠. 안에서 예. 누군가 밖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우리 회사에 이런 게 있대. 맞습니다. 어. 그걸 왜 얘기를 하냐고요, 사실. 회사 안에서 밖으로 호재를 내보낼 때는 처음에 리크한 사람, 처음에 호재를 흘린 사람의 의도가 뭘까? 그렇죠. 뭔가 주식을 사달라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케이스 중에 심지어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 회사가 되게 괜찮은 호재가 있고 앞으로 주가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예. 그런가 하고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오래 좀 지켜보는 상황이고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하는 스타일인데 예. 이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회사 대주주가 사장이 주식을 처분해 버렸어요. 5% 이상 처분해 버렸거든요. 갑자기.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했던 친구한테 야
뭐야 이거 뭐 호재 있다며 주가 오를 거라며 왜 팔아 그랬더니 자기도 좀 당황해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알아봤더니 회사 측 답변이 뭐였냐면 그 대표이사 아들이 유학 간다고 돈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대표가 처분했다는 답변이 왔는데 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유학 비용 때문에 회사 주식을 5%나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있는 예. 거고 이 사람이 자금 사정이 뭔가 돈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호재를 흘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와이프 친구가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와이프 친한 회사 언니인데 이제 부서가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여직원 모임에서 둘이 이제 친해졌대요. 인사하고 친해져가지고 잘 맞아가지고 그랬더니 그 언니가 뭘 알려줬냐면 야 괜찮은 주식이 있다. 너도 한번 사봐라. 자기가 이렇게 정보를 믿을 만한 정보를 받아오는 데가 있는데 저번에 거기서 A라는 종목도 사라고 해서 그게 20% 올랐다. 이번에 이거 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도 친해졌으니까 너도 특별히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때 이제 그 회사 언니한테 사실 우리 남편이 회계사고 증권사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종목을 물어봤어요. 그 종목이 호재가 있다는데 어째 보이냐. 그래서 봤는데 기업 가치는 0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 가치는 0. 이 회사 상황이 전후 사정을 봤더니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건 거의 뭐 관리 종목 아니면 상장 폐지가 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기에는 이건 뭐냐면 지금 이 회사 관리 종목 들어갈 텐데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호재 흘리고 누가 손을 털려고 하는 느낌. 그래서 지금 이 회사 내가 보기에는 이 좋은 상황이 아니다. 앞뒤에 뭐 기업 가치는 하나도 없는 회사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뭔가 억지로 호재를 흘려가지고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만한 상황이다 지금. 근데 올라갈 수는 있다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언제 팔지 모른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언제 손을 털고 나가버릴지 그걸 주도하는 애는 뭔가 플랜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지금 전 애들은 당신은 제가 보기엔 이제 피라미드의 말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요새 같으면 지인뿐만이 아니고 카톡을 통해서 맞습니다. 또는 SNS를 통해 가지고 무작위로 이런 정보를 배포하고 혹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하신 대로 한두 종목은 한 어느 정도 먹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금이 커지면 이게 일종의 사람을 꿰서 완전히 전 자금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 사람 쪽박차게 만드는 되게 많고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그런 게 없는데 최근에 또 주식시장이 다시 좀 꿈틀꿈틀대고 뭐 이번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했지만 생각보다도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잘 그렇습니다.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저도 문자가 막 뭐 이틀에 한 통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종목을 찍어줘요. 이게 정보를 저도 만들고 일종의 뉴스라는 것도 정보잖아요. 정보를 만들고 그다음에 취재원들로부터 듣고 이 정보를 가공해서 이제 배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숨겨서 자기들끼리만 잘 먹지. 그렇죠. 자기만 사서 자기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준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 착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요. 누구랑 나눠 가지겠다. 내가 혼자 먹기 그러니까 너도 같이 먹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지.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재무제표를 제대로 보고 그다음에 회계를 제대로 좀 알아야 그래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재무제표만 보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 재무제표를 볼 수 있어야지. 그게 잠깐만 기본이다. 이 회사가 진짜 이렇다고 그런지 한번 보자. 진짜 그럴 만한 회사인지 하고 보자 했더니 뭐야. 말로는 이거 이렇게 된다 저거 저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들어가서 봤더니 전혀 그런 회사가 아닌데 최소한 그런 사기치는 회사들은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시장의 효율성, 정보 가설에 관해서 얼마나 효율적인가. 보통 선진 시장은
대부분 이미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거의 동시간에 다 도달이 됐기 때문에 누구도 마켓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선진 시장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보라는 것의 핵심은 사실은 그 재무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 숫자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지 않고 뭔가 야 무슨 뭐 수주를 했대 대박을 터뜨린대 이걸 정보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제가 경험해본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약형 시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 같은 애가 돈을 벌면 안 되거든요. 약형 시장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이다. 약형 시장은 뭐냐면 예. 공개된 정보만 가지고도 예. 그러니까 남들 모르는 정보가 아니라 이미 공시된 정보를 이용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는데 마켓이 이피션트하다. 예. 아직 효율 효율적이지 못한 거 같아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예. 그러니까 이미 공시된 정보인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돼 있고 왜 그러냐면 그걸 사람들이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원하는 조건의 회사를 찾고 싶은데 예. 과거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음. 제가 증권사 신입사원들한테 숙제로 뭘 내보냐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4년 연속 영업손실 나는 관리 종목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에서 3년 연속 영업손실 난 애들 몇 종목이나 되는지 찾아와 봐라. 야. 예. 못 찾아봐요. 그게 왜 재무제표 보면 네. 밑에서 네. 영업이익 네. 칸에서 네. 마이너스 네. 예? 직전 연도 직직전 연도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데이터를 못 구해요. 왜? 중고사 직원들이 우리 HTS 가가지고 예. 이 회사 영업이익, 그러니까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을 볼 수 있거든요. 예.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을 다운받아 볼 수 있는데 그게 최근 연도 영업이익은 다운받아지는데 예. 작년, 재작년 걸 불러오는 메뉴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HTS에 예, 사람들이 쓰는 그 홈트레이딩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예. 보면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확인해봤던 회사 중에 딱 한 회사만 한 증권사만 그게 작년, 재작년 그게 불러오는 게 가능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증권사는 최근 영업이익은 불러와지는데 그래서 상장사 뭐 1600 종목 최근 영업이익은 다 불러올 수 있는데 불러온다는 게 이제 자기의 컴퓨터로 엑셀에다 저장할 네. 수 있다. 다운받는 예. 거죠. 그리고 아니면 뭐 조건을 설정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얼마 이하, 얼마 이상 조건을 설정해서 그렇죠. 조건 검색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조건을 최근 영업이익 가지고 조건을 걸 수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 재작년 영업이익 이게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되게 간단한 그 메뉴조차도 불러와지지가 않고 정보를 가공해서 쓰는 게 되게 제약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군요. 이게 언론사 기자들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예. 사실은 기자들도 스스로 정보를 가공할 수가 있거든요. 영업이익 3년 이상 적자 난 회사들 한번 쭉 해서 기획 리포트를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나 어려운지 예. 기업들이 어느 정도나 어려운지 한번 조사해 보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모르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것도 예. 있어요. 그 기자분들 심정을 이해하는 게 예. 만약에 3년 연속 영업 손실인 회사들 리스트를 공개를 하는 순간 좋은 댓글 안 달려요. 아, 좋은 댓글이. 좋은 댓글 안 달리고 심지어는 뭐 협박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이 회사들이 안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 안 좋은 얘기는 알려지지가 않는 게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다가 예. 안 좋은 회사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저도 진짜 협박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회계법인에 있을 때 저기 회계법인을 통해서 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 내가 얘기했던 게 잘못된 얘기라면 그렇죠. 제가 사실 그때 팩트가 정확하면 뭐. 얘기했던 예. 건 뭐였냐면 이 회사 지금 아무래도 돈을 빼돌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예. 제도권에서 거기 이제 증권사 직원분께서 이 회사가 이번에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팔라고 그러는데 증권사 이제 영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회사 전환사채 조건이 괜찮다. 이자율도 괜찮고 뭐 조건도 다 괜찮고 전환권도 있으니까 좋은데 기업 신용 등급도 괜찮고. 기업 신용 등급은 조금 안 좋긴 한데 근데 어디 가서 들어보니까 이 회사 좀 뭐 안 좋은 얘기도 들려오더라.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던 게 이걸 내가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도 팔아도 되겠는지 그렇죠. 한번 혹시 봐주실 수는 없냐. 중요하지. 네. 예, 그 증권사 직원분은 그래도 마지막에 네. 상담이라도 했으니까. 그렇죠. 훌륭하시네.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예. 팔라고 해서 그냥 팔기 전에 한번 저한테 여쭤보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봤는데 이 돈이
빠져나가요. 빼돌리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서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랬더니 이제 좀 사실 그 이름만 대면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우리나라 그래요? 코스피에 있는 회사고 우리나라에서 코스피에? 업계 1위 하는 회사예요. 업계 1위? 그 업계에서 1위 하는 회사예요. 아. 근데 제가 그때 그런 회사도 그렇습니까? 되게 교묘하게 숨겨놨는데 그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럼 이건 뭘 보신 거예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들어서 어디로 나가냐를 좀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예. 드리면 뭐냐면 회사가 다른 회사한테 그 임가공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청바지라고 하면 예. 원단을 준 다음에 음. 단추 달고 하는 건 다른 회사한테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사급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청바지 주고 이거 단추 달면 그걸 다시 되사오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청바지에 단추를 달아달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청바지를 얘한테 판 다음에 단추를 달면 거기에다가 1,000원 얹어서 사오거든요. 예. 근데 그건 가능하긴 해요. 그 유상사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나는 원단을 10,000원 주고 넘길 테니까 팔 테니까 너는 그러면 단추를 달면 내가 그걸 11,000원에 사줄게. 예.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단추 다느라고 1,000원을 주는 거죠 얘한테. 그렇겠죠. 예. 근데 이게 그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그럼 결제를 할 때는 1,000원만 결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10,000원에 팔았고 11,000원에 사오니까 1,000원만 결제하면 되는데 예. 그 회사가 뭘 했냐면 자기가 넘길 10,000원에 팔 때 받아야 될 돈은 채권으로 남겨놓고 사올 때 11,000원을 현금으로 결제를 해줘 버려요. 11,000원으로 결제를 해줘 버리고 예. 10,000원은 빚으로 남겨놓는 매출 채권 자기들 이제 채권 앞으로 받아올 돈이라고 해서 자산으로 쌓아놓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현금 1,000원만 주면 될 걸 자기가 받을 돈은 10,000원을 안 받고 예. 줘야 될 돈 11,000원 줘버리고 계속 주는 네. 형태. 그러면 뭐 아들이랄지 부인이 경영하고 있었던 그런 회사였어요? 맞습니다. 예. 야, 이게 전형적인 터널링이네. 예. 그래서 전형적으로 사적 편취를 하는 거네요, 이거는. 그게 들어가서 네. 봤는데 그걸 되게 숫자를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받아올 돈이 있단 10,000원을 예. 다른 똑같은 10,000원짜리 거래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받아올 10,000원이 아니라 쟤한테 받아올 10,000원이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 계열사 거래랑 똑같은 매출이 또 다른 매출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되게 이게 들어가 보면 교묘하게 덮어놔가지고 그 정도면 정말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건데 네. 그건 회계사님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찾아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렵긴 해요. 그렇죠. 어렵긴 하고. 예. 근데 나중에 그걸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제가 후반부에 좀 말씀드려볼 수도 있는데 그 현금 흐름이라는 걸 좀 보시면 돼요. 현금 흐름을 봐라. 손익계산서만 봐가지고 그게 잘 안 보이고 예. 소위 말하는 우리 이제 돈의 흐름을 쫓아가 보는 거거든요. 예. 결국 돈이 어디로 갔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돈이 밖으로 흘러가 버리네. 그렇게 예. 되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장사에서 이익은 나는데 예. 돈은 안 들어와요. 이익은 나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는 게 우리가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네. 게 있고요. 대차대조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 사람도 보통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건가요? 인컴 스테이트먼트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예. 그래서 대차대표 손익계산서 현금 이것만 흐름표, 보는데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라는 재무지표가 또 따로 있거든요. 현금 흐름표. 예. 그걸 그렇게 해서 같이 이제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다 봐야 네,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걸로 잡는 게 아니라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이익이 났으면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익은 났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있다. 돈은 못 벌고 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왜 이익이 났는데 돈은 못 벌어? 이익이 났으면 돈도 들어와야지. 근데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플러스로 계속 들어오는데 예. 현금 흐름표에서 장사에서 쓴 현금을 영업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 영업현금이 봤더니 그건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 거기서 또 쫓아가는 겁니다. 어. 왜 이익이 났는데 얘들 돈은 마이너스야? 그래서 들어가서 막 쫓아가서 봤더니 이익은 났는데 돈은 저 회사한테 줘버리고 있는데? 아까 그런 식으로. 예. 이 돈이 어디 가나 봤더니 자기 가족 직계가 세우는 저 회사로 돈이 빠져나가버리고 있네. 그 회사에 그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트에 가면 예.
금감원 전자공시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뭐 한 매출 100억대 정도 되는 회사들은 상장이나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검색해서 볼 수가 있고.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는 그렇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탐사보도에서도 이런 거 사실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표 이사가 있는데 이상한 또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돈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대표이사와 이 자회사의 대표이사의 이름, 성을 봐요. 그러면서 이게 비슷한가? 라고 한 다음에 이쪽 본사에 이사나 감사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혹시 자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이 사람들이 중첩되나? 그럼 이렇게 보다 보면 가족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저 예전에 비슷하게 봤던 게 소름 끼쳤던 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여인이 한 명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그때 뭐 주식을 제3자 유증을 했는데 처음 본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예. 야, 이분이 왜 이 회사에 투자를 하지? 그래서 이름은 있고 전혀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또 이름도 흔했어요. 이게 이름이나 또 이렇게 조금 저같이 막 사시거나 이러면 그냥 쉽게 찾을 텐데 예를 들어서 100% 가족이지 이건. 뭐 이영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김영희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흔한 이름이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소름 끼치는 게 뭐였냐면요. 제가 그 전에 봤던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또 누구지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름이 성은 같은데 가운데 자가 달랐거든요. 그런 경우가 거의 근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똑같아요. 야. 그게 공시문서에 보면 주민번호 앞자리랑 앞자리까지. 첫 자리까지는 이렇게 맞습니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그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 사람이 만약 동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동안의 의문이 다 풀리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면 이제 이해가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뭘 하고 있는 건지 얘들이 무슨 시나리오 쓰는 건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렇게 퍼즐 맞출 때 보면 되게 사람들은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진 걸 보고 나면 저 이제 결과를 이제 강의 때나 보여드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해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죠. 그렇죠. 쫓아가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이래서 그렇지. 약간 좀 탐사보도랑 비슷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게 제가 그거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제가 이게 밖에 잘 안 알려진다는 게 그러고 나서 진짜 그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럼 위협 당하죠. 저는 그때 미행을 당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 때 얘기했던 게 내가 회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잘못 얘기한 거면 내가 이걸 주워 담을 테니까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얘기한 건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했던 얘기가 당신 얘기가 맞다. 당신 얘기가 맞는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최근 일주일 동안 뭘 하고 다녔는지 정확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랑은 또 입장이 다른 게 정말 그 고초를 많이 당하셨네. 우리야 무슨 뭐 공익을 위해서 취재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뭐 별 소리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회계사시니까 그쪽이 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업계에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수 있거든. 그러면서 음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이 시장 밖에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안 좋은 얘기를 누군가 했을 때 얻을 게 진짜 없거든요. 없어요. 그렇겠습니다. 회계사님은.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다 해서 내가 이걸 투자해놓고 밖에 야 니들도 봐봐 좋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사는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이 회사 좋아 얘기는 야 너도 사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회사 안 좋다는 얘기는 해봤자 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나라 지금 뭐 공매도 개인들한테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공매도 해놓고 사람들한테 주가 떨어뜨리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근데 안 좋은 얘기는 했을 때 누구만 거기에 대해서 과격하게 반응을 하냐면 그 회사 관계자들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 안 좋다는 얘기가 일반인들한테 밖으로 알려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러네요. 그래서 호재만 알려지는 거구나. 호재는 밖으로 알려지는데 악재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소위 말하는 거품이 끼는 거죠. 그러네요. 정보가 좋은 정보랑 안 좋은 정보가 같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 좋은데 한쪽만 호재 쪽만 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정보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개인들이 찾아야 돼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또 모든 뉴스에도 호재성 뉴스만 나오지 맞습니다. 악재는 그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지 않으면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것도 괜히 악재 가지고 예. 기사 썼다가 회사에서 소송하겠다고 나오고 이러면 기자분들도 그렇죠. 사실은 그게 뭐 좋을 일이 없고 예. 심지어 제가 아는 기자분 중에 그안 좋은 얘기를 썼다가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어요. 너 공매도 해놨지. 공매도 안 되는데 얘 지금 공매도 해놓고 주가 떨어뜨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회사 주주 게시판에 그 기자 신상을 털어버렸어. 좌표를 찍어가지고 예. 막 이제 며칠 동안 시달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건 서로한테 분명히 그 회사 주주들한테도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닌데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정확하게 보면서 정보를 그렇죠.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고 회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회사 그 주주는 이제 회사 편을 드는 거죠. 예. 내가 주주가 되다 보면 회사 편을 들게 되고 대표회사 편을 들게 돼요. 음.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예. 근데 주가가 대표가 잘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얘가 기사 써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의 적은 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들한테 공격을 하는데 그게 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를 그 한 종목만 하고 말면 모르겠는데 예. 계속해서 투자를 할 거라면 시장 자체가 성숙화되려면 예. 그런 행동은 제가 보기엔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좀 사례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잘 보는데 그때 영업이익 쪽을 잘 한번 봐봐라. 네.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거의 절대적으로 영업이익을 꼭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출입 네. 이런 함정이 있다. 네. 예, 그런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네. 여기 유튜브 그때 방송하고 나서 답글 올리신 내용 중에 네. 그리고 전에 방송에도 한번 청취자분께서 말씀 주셨던 게 야 재무제 너 보면 뭐 하냐 다 분식하는데 예, 그리고 제가 답글 제목이 현직 회계사도 사실은 그 답글을 분식을 회사가 작정하고 하면 잡아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회사가 작정하고 분식하겠다고 하면 그걸 잡아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분식해버리니까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손익계산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손익계산서에 이익이 난다고 찍혀 있던데 봤더니 분식이더라라고 하시는데 사실 회사가 분식을 하면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좀 나타납니다. 이게 족적을 남기는구나. 예, 뭔가 흔적이 나타나고 예. 어떤 방향성이 뭔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분식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대우조선해양 분식을 예. 제일 뭐 최근에 제일 큰 사건이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받고 뭐 회계법인도 당하고 은행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랬죠. 예, 근데 그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증권사에서 증권사 직원분들 모시고 강의를 할 때 그 터지기 전에 대우조선해양은 건드리지 말아라. 건드리지 대우조선해양과 말아라? 관련된 상품은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위험하고 이게 지금 숫자가 이상하다. 예, 사실 제가 그 말씀 드렸을 때 증권사 직원분이 강의 듣다가 이렇게 막 화도 내셨어요. 아니 뭐 이렇게 되면 숫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왜 그걸 예. 단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화를 내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아니,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예, 진짜 회사가 그 소위 말하면 계약 방식이 뭐 롱테일로 바뀌어서 막 그런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약 방식이 바뀌어서 숫자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으시면 회사한테 한번 여쭤보시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이야기해 주세요.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세계적인 회사고 네. 그쪽에서 분식회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미리 알아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고요. 실제로 대우조선 해양의 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뭐 그 회계법인 같은 경우도 영업정지 뭐 6개월 예. 그 사상 초유의 일이었거든요. 예. 예. 어떤 거였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 그게 딱 뭐였냐면요. 제가 그 강의 도중에 말씀드리는 게 아까 그 얘기거든요. 예. 이게 무슨 막 회계사니까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상식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났으면 예.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이 났으면 그만큼 뭐 이익 났으니까 그럼 돈도 많이 들어왔겠네 이래야 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뭐가 문제였냐면요. 2011년부터 2011, 12, 13, 14 예.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이익이 2011년에 제 기억에 1조가 넘을 거예요. 오. 1조 이상의 이익 났고 일단 2012, 13, 14도 계속 4천억 이상 예. 계속 이익이 났습니다.
뭐 저 남부러울 게 없는 회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때는 사실 조선업 사이클이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 와중에도 야 업계 1위는 확실히 다르구나. 역시 대우조선 해양이구나. 대우조선이 전 세계 1위구나. 예. 이 상황에서도 4천억씩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해서 해요. 왜 그러냐면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다 보니까 예. 지금은 조선업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다들 안 그렇죠. 좋지만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부실한 조선업 회사들은 다 쓰러질 거고 그렇죠. 나중에 그러면 사이클이 돌아올 때는 여기서 살아남은 애들 1등만 살아남으니까. 얘들이 나중에 이익을 다 가져갈 테니까 예. 근데 그때 사이클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그 전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때 쌀 때 사가지고 몇 년 기다리면 된다 이런 회사. 정말 소액주주들도 많이 다쳤겠는데요. 그래서 예.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보니까 그러자니까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도 4천억씩 이익이 나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는 얘는 잘 버틸 수 있을 거고 샀다가 몇 년 있다가 괜찮아지겠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그 케이스로 영업이익은 나는데 예.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회사들. 그러니까 이익은 나는데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요? 이렇게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서 예. 제가 최근 4년 동안 이익은 계속 나지만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인 애들 예. 그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우리나라 상장사 1,600개 중에 그게 4년 연속 이익 나면서 4년 연속 현금은 마이너스인 회사가 딱 6개가 나왔어요. 6개밖에 없었구나. 예. 예. 그 6개 중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은 1조 4천억 계속 플러스인데 예. 그 4년 동안 영업 현금 흐름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게 그러니까 숫자로는 네.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나지만 예. 실제로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없었다. 장사에서 돈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은 나가고 있는 거죠, 계속. 아, 숫자상의 예. 이익은 계속 찍히고 있는데 현금 수지는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특히 조선업 같은 경우에 배를 한번 이제 수주를 해서 건조하는 기간이 예. 길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회계를 적당히 해도 예. 잘 볼 수 없는 그런 점을 이용한 건가요, 이게? 그게 예. 사실은 이게 이익을 인식할 때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진행 기준이라는 걸 쓰거든요. 예. 수주업에서는 진행 기준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4년 동안 1,000억짜리 공사다. 그렇죠. 1,000억 받는 공사고 4년 걸린다라고 하면 이익을 어떻게 잡냐면 마지막에 공사 끝났을 때 한 번에 이익을 1,000억 매출액을 1,000억을 잡아버리면 예. 앞에 3년 동안은 매출이 하나도 안 잡히니까 그렇죠. 밖에서 보기엔 얘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예.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잡냐면 공사가 몇 프로씩이나 진행됐냐. 전체 1,000억 중에서 20% 진행됐으니까 200억, 예. 30% 진행됐으면 300억.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가 몇 프로 정도 진행됐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잡는 진행 기준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몇 프로 진행됐냐를 산정하는 기준이 원가 대비 몇 프로 지금 돈이 들어갔냐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억짜리 1,000억 받기로 한 공사고 근데 이게 원가는 800억 들어갈 것 같아. 예. 근데 800억 들어갈 것 같은데 올해 우리가 쏟아붓은 게 200억이야. 그러면 4분의 1 됐으니까 예. 수익도 4분의 1 잡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걸 이익을 부풀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 예정 원가라는 걸 줄여버리면 돼요. 그렇겠습니다. 예. 800억 들어갈 공사에 200억 들어갔으면 25%인데 뭐 600억 들어갈 공사다라고 하면 똑같이 200억이 들어갔더라도 이게 33%로 진행률이 올라가 버리니까 수익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 버리거든요. 이거는 조선업뿐만이 아니고 건설업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 건설만 하려고 해도 뭐 한 3, 4년씩 걸리는데. 그래서 근데 사실 예를 들어 그런 거거든요. 대우조선해양이 하고 있던 게 그 해양 플랜트라는 게 태평양 한가운데 해양 플랜트를 짓는데 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까요? 100억 들어갈까요? 1,000억 들어갈까요? 5천억 들어갈까요? 뭐 조단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아무 생각 없거든요. 예. 사실 태평양에 뭐 해양 플랜트를 짓는데 뭐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 예. 아무 감이 안 와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회사가 이거 5천억 정도 들어가 아니면 이거 1조 들어가 라고 주장을 하면 검증할 방법이 없구나. 검증할 방법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대우조선해양은 또 뭐도 있냐면요.
그게 회사가 억지로 속였을 확률도 있지만 예. 뭐도 있냐면 자기들도 이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회계 원칙으로 손실은 최대한 어떻게 말하죠? 이익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 손실은 최대한 그것도 보수적이긴 예. 한데 손실이 날 것 같으면 다 인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거 인식하고 100억 이익 날 것 같아 그러면? 그러면 진행된 만큼만 인식하는데 그렇죠. 예. 100억 손실 날 것 같아 하는 순간 그러면 올해 손실 100억 다 잡아놔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 싫은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이게 분명히 내년, 내후년 정도에 이익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손실 충당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예. 그걸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금년에 회계에다 넣어야 되는데 네. 그게 사실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네. 그걸 왜 느꼈냐면 그 수주업에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예. 근데 강의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회계 교육을 시키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이 예정 원가 이게 공사가 얼마 정도 원가가 들어갈지를 예상해가지고 진행률을 잡아야 되는데 그 예. 예정 원가를 그 현장에 계신 소위 말하는 그 기술자분들이 입력을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분들이 예. 그 입력하는 걸 자기는 여기서 좀 공사해야 되는데 뭘 갖다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하라고 그래. 이 공사가 얼마 들지, 부품이 얼마 들어가고 이게 공기가 얼마나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해가지고 대부분 그냥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복사해서 붙이게 한다고 그냥. 복붙한다. 예,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 우리 그거 산정하는데 뭐 몇 분 안 걸린다. 예. 그래서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한지 여기서 예정원가 산정이 잘못돼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가 수주를 했다고 그러는데 회사가 저가 수주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고까지는 수주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 근데 손해를 보고 수주를 했던 건 이게 공사 예정원가를 자기들이 산정을 예전에 만들던 배였으면 산정이 어느 정도 되는데 해양 플랜트라는 걸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원가 산정이 잘 못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고객한테 1,000억 받고 확인한 예. 공사인데 공사인데 이게 자기들은 한 800억이면 하겠지. 그래서 200억 남기니까 1,000억에 수주를 생각했는데.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900억, 1,000억 더 들어가 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장사가 된 거네. 예. 그러면 초반에는 음. 800억 들어갈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공사 진행률이 많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앞서 나가 버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감리 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하고 예. 수주업에서 시공만 잘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이른바 노가다만 예. 하는 굉장히 좀 힘들게 살고 해외 감리 업체들이 그 위에 다 있잖아요. 예. 어디를 가든지 프랑스든 미국이든 그래서 해외에서 수주를 해서 우리가 큰 이익을 못 보는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 회사 자체가 속이려고 한 경우 사실 속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도 이렇게 될지 모르고 원가가 조금밖에 안 들어갈 줄 알고 계산해 봤더니 이익이 많이 나는 걸로 계산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들이 지금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없죠. 들여다 가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예. 밖에 공시된 재무제표는 뭐 그 사실 사업 현장마다 원가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잘. 근데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예. 되면 사실 그 고객도 돈을 공사 완공됐을 때 마지막에 한 번에 주진 않거든요. 예. 걔네들도 뭘 따지냐면 기존고라는 걸 따져가지고 대부분 야 봤더니 이 정도 공사 됐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청구해 돈 줄게. 예. 그래서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진행돼가는 거 보면서 돈을 주는데 예. 이게 왜 회사가 이익이 나는데 돈이 안 들어오냐 봤더니 이익은 났는데 자기들은 30% 40%가 진행됐다고 해서 이익은 잡았는데 예. 상대방은 돈을 20%밖에 안 주는 거예요. 니들 무슨 30%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얘들이 예정 원가를 얼마나 잡고 원가를 얼마를 투입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그건 알려줄 수는 없죠. 고객한테 사실 니들이 1,000억 주고 맡긴 공사 800억이면 된다 이거 알려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은 겉모습 보고 야 이 정도 올라갔으면 20%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200억 줄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 선주사가 네. 갑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예. 돈으로 안 들어오고 쌓이는 건데 음. 그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회사는 4천억 이익 났다고 그러는데 돈은 마이너스 4천억이 나버리는 게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인 구조네. 이건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원가를 부풀렸는지 얘들 원가 산정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뭐는 알 수 있냐면 왜 니들 이익은 계속 난다고 하는데 돈은 왜 4년 연속 계속 마이너스냐는 거예요. 재벌들이 옛날에 또 그 나쁜 습성이 네. 건설업 하면은 건설업을 인수하면 그 재벌이 끝물이다. 그래서 무너진 기업이 이제 한보 뭐 이런 기업들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다 돈을 빼돌려. 사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수주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구조가 쉬우니까 이 사람들이 가진 방법으로 빼돌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그 진행 기준을 쓰면 예. 비용을 많이 썼다고 주장하면 이익이 늘어나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행률이라는 건 1,000억 공사, 그러니까 원가 800억 들어갈 공사에 얼마 들어갔냐를 따져가지고 진행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냐면 원래 이 공사 지금 100억밖에 안 썼는데 비자금 만들려고 100억 쓴 게 아니라 우리 150억 썼어. 맞습니다. 라고 예. 한 다음에 50억을 빼돌리면 비자금은 비자금대로 50억이 만들어지고 진행률은 100억 들어갔을 때보다 150억 들어갔으면 공사가 더 됐네? 더 많이 됐으니까 그럼 이익도 늘어나 버려요. 이게 웃긴 게 비자금은 비자금대로 만들고 회사 이익은 이익대로 늘어나고 예. 돈은 돈대로 구조가 빼돌리고 되는 거죠.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망조로 계속 가고 있고. 예. 회사가 그 유혹에 되게 잘 빠져들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으면 돈을 빼돌리면 회사가 이익이 줄어들거나 이럴 구조로 가야 될 텐데 진행 기준은 돈을 빼돌리고 비용을 부풀리면 이익이 더 늘어나 버리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돈이 들어오는 게 적게 들어오는데 이제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부풀려서 그런 어떤 부실 기업을 잡아낸 케이스인데 예.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이익을 어떻게든 감춰. 예? 주주들에게. 네, 그러면서 회사의 가치를 좀 낮춰. 네. 시장에서. 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감가상각이랑 이런 걸로 장난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예, 이 분식 회사 재무제표 분식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믿냐. 예, 뭐 보시면 가장 편하냐면요. 제가 감사를 저도 현장에서 감사를 수년 동안 해보니까 현장에서 뭘 느끼냐면 제가 감사라는 게 되게 이상한 게 제 고객을 제가 괴롭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한테 돈을 주는 고객인데 내가 가서 괴롭히고 이 사람을 좀 삐딱하게 그렇죠. 대할 수가 있기 계속 때문에 무심해야 되니까. 예. 근데 사실 회사들이 생각보다 야 우리나라 회사 다 분식한다고 그러는데 분식 안 하려는 회사 많이 있어요. 그럼요. 예. 모든 회사 분식하려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했던 회사가 분식에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만 듣고 숫자는 안 보고 투자했다 당하다 보니까 야, 다 분식하는구나 이렇게 예. 되시는데요. 사실 회사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익 많이 나면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식이라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분식은 이제 숫자를 뭐 예쁘게 만드는 거 있고 예.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건 이제 역분식이라고 하긴 예. 하는데 뭐 둘 다 넓게 보면 둘 다 분식이고 구분하자면 숫자를 부풀리는 분식이 있고 줄이는 분식이 있는데 회사가 장사 잘 되고 돈 잘 벌고 있으면 굳이 분식하려고 안 합니다. 예. 오히려 세금 어떻게 줄일까 이런 고민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몇 년 동안 감사해 보니까 어떠냐면요. 갈 때마다 제 고객인데 가서 당신들 또 나 속이려고 하지 분식하려고 했지 그 되게 막 범죄자 취급하듯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뭘 하냐면 회사가 제가 현금 흐름표를 봐요. 현금 흐름이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 예. 돈이 장사해서 잘 들어오고 있으면 이 회사 뭐 굳이 지금 뭐 분식하려고 안 하겠네. 예. 가는데 어떨 때가 있냐면 이 회사가 봤더니 올해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장사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손익계산서는 플러스라고 들고 왔어요. 지금. 순이익은 예. 돈이 안 들어왔으면 이익도 안 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사실은 돈이 안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만큼 빼면 예. 이익보다 현금이 더 커야 돼요. 현금 흐름보다 이익이 감가상각비만큼 더 작아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100억이다. 음. 감가상각비가 100억이다. 그러면 그거 빼가지고 이익은 마이너스 200억이 돼야 될 텐데 예. 이게 느닷없이 플러스 100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분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돼가지고 현금 흐름 마이너스 100억 이익은 봤더니 마이너스 200억 예. 해서 결산해가지고 회계팀장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1월달에 결산해봤더니 작년 실적 마이너스 200억이요. 예. 그러면 사장님이 어이 고생했다 퇴근해라 이거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집에 못 가요 그 담당자님. 예.
야, 왜 마이너스 200억이야? 어. 장사가 안 됐으니까 왜 안 돼? 이대로 발표하면 주가 떨어지고 월급 깎이고 주주들 항의 난리나. 빨리 어떻게 해봐. 그러라고 너 뽑아놨잖아. 예. 마이너스 200억 안 돼. 빨리 플러스로 어떻게 바꿔봐. 예. 그때 기술이 들어가고 기술이 들어간다. 기술이 들어가. 그때 이걸 예. 선을 넘어버리면 예. 그걸 바꾸면서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분식이 되는 거고요. 선을 안 넘기면 그게 능력이 돼버려요. 그렇죠. 담당자의 능력이 돼버리는 그 애매한 영역이 있거든요.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뭘 봐야 되냐면 저는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음. 이익은 플러스라고 공시하는 회사들.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익계산서만 보다 보니까 야 이익 플러스 나오고 나는 재무제표 봤는데 이익 잘 나는 회사여가지고 믿고 투자했는데 주가 안 오르고 나중에 분식했다더라. 예.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나는 봤는데도 당했다. 재무제표 봐봤자 어차피 분식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회사들 현금흐름표 봐보세요. 어.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는 건 손익계산서를 보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재무제표, 표로 네 가지가 있고 주석까지 있는데 예. 걔네들의 관계를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보고 재무제표 봤다고 하는 건 집 사러 가가지고 그 집 화장실만 본 다음에 야 이 집 괜찮다 사버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거실도 안 보고 안방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봤는데 재무상태표도 안 보고 현금흐름표도 안 보고 자본비용표도 안 본 상태에서 예. 손익계산서만 딸랑 하나 보고 화장실만 딱 보고 야 화장실 깨끗하더라 그러면 돼. 이게 물론 화장실 깨끗하면 다른 방도 깨끗한 확률이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재무제표, 현금흐름표, 손익계산서에 현금, 영업이익 이쪽이 다 플러스되는 회사로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이렇게 결론 최소한 낼 수 그 두 있겠습니다. 개가 일치를 해서 가는 게 좋아요. 일치하고 이익이 가는 플러스면 현금도 예. 플러스가 나오고 예. 이익이 마이너스면 현금도 마이너스가 나오면 사실 뭐 그래 우리 마이너스다라고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과거에 지금은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네. 근데 한 십몇 년 전에 자산주에 관해서 그 좀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데 자산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빌딩 값이 오르거나 네. 땅값이 오르는데 마찬가지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특히 또 IMF 환란위기 이후에 자산가치 재평가해가지고 기업 부풀려서 예. 대출 받지 말라고 정부가 그러니까 예. 자산가치 재평가를 안 해서 뭐 3천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예. 뭐 턱도 아니게 무슨 뭐 150억, 200억 이렇게 돼 있는 곳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런 어떤 투자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 사실 좀 조심하시라고 조심해야 말씀드려요. 된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만 해도 얼마라고 샀는데 그렇죠. 그 가치 함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있냐면 예. 그러면 그 회사가 그 땅을 가지고 음. 주주들한테 나눌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심지어 지금 상장사 중에 어떤 회사도 있냐면요. 지금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현금하고 은행에 맡겨놓은 돈만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이고 예. 부채는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돼요 지금. 은행에 매혹적이다. 예. 들고 있는 현금만 3천억이 넘는데 매력 있어. 예. 1,000억도 안 되고 그걸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함정은 그 회사 들어가면 안 돼요. 왜요? 그 회사가 그 돈을 투자자들이랑 나눌 생각이 제가 보기엔 전혀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결국 봐야 돼. 예. 투자라는 건 내가 투자 대상에 돈을 집어넣고 거기서 뭔가 성과가 나면 그걸 나눠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예. 나누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럼 이건 뭐냐면 사이버머니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니네 회사 지분 내가 10% 들고 있으니까 그 금고 있는 3천억 중에 내 거야. 300억 줘 아. 라고 우리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없죠, 주주는. 예. 소액 주주는 그거 할 수 없어요. 소액주 예. 절대 할 수 없고 그 회사 대주주가 지분 50% 이상 부여 들고 있으면서 그걸 나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예. 그 회사 특징이 뭐냐면요. 돈이 3천억이 넘게 있는데 배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야. 그러니까 최소한 돈을 나눠줄 생각이 있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 포트에다가 배당을 하지 않는 회사를 담지 않는 이유가 예. 어쨌거나 다만 몇백 원이라도 우리가 이익이 나면 그래도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예. 야 어차피 이익 난 건 내가 가져갈 거야. 회사 안에 싸놔. 그렇지. 건드리지 마. 예. 너는 그냥 니들끼리 사고 팔고 주식 트레이딩이나 해. 그런 회장님들 아직도 좀 계시죠. 많습니다. 그런 옛날 생각 가지고 계신 회장님들. 야, 오늘 너무 재미있지 않았습니까? 예. 최경영의 경제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다음에 혹시 더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말아의 저자 사격인 회계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이런 게 유행